안녕하세요. 제인이가 좋아하게 될 통합사회 김제니입니다. 제가 통합사회 해설 강의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현재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수능사회문화와 통합사회 1학년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 이따 총평 때도 얘기할 거지만 먼저 이제 수능의 이 형태를 반영한 25문항과 그리고 상대평가로 바뀌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고요. 또 이제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학생들도 슬슬 수능 통합사회에 대한 어느 정도 압박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아마 통합사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 서울대 전공자들이 모인 제니사회 연구소에서도 열심히 통합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니까요. 이제 나중에 수능 강의도 오픈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거 전부 다 없앨 수 있도록 그때 만나 뵙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1학년 어때요? 입학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아마 시험 치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학교 적응도 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오래 앉아서 모의고사라는 것도 쳐봤을 텐데 특히 이제 또 통합사회는 후반부에 치는 거다 보니까 지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제대로 된 시험을 쳤기 때문에 뭐 앞 과목에서 조금 못 봤다라고 해서 뭐 어떤 멘탈 관리라든지 그런 게 아마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뭔가 이제 살짝 수능을 좀 반영한다는 느낌이 1학년에서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뭘 가져가셔야 되는지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솔직히 1학년 모의고사 그렇게 오답을 열심히 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내용적인 오답보다는 우리가 이제 고1 때 이런 것들을 배우거나 내신 때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면 어렵게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대부분 다들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 다들 내신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챙길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수능도 맞지만 그리고 이제 내신 통합사회랑 또 어떤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는지 쌤이 그런 단원까지 적어둔 통합사회 분석서도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쌤 인스타를 모르는 친구들은 제니사탐 인스타그램을 검색해서 릴스에 가보면은 이 통합사회 분석서도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받아가서 꼭 한 번씩 읽어보고 다들 공부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평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안 배운 부분이기에 내용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봤을 때 이건 뭐지? 중학교 때 배운 게 아니니까 이건 다 뭐지? 너무 새롭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등급 컷이 높은 이유는 우리 3월 모의고사의 특징인데요. 뭐 아리스토텔레스인지 베이컨인지 이런 걸 아직 모르더라도 제시문에서 단서를 잘 찾으면은 점수가 나오는 시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너네는 이런 시험지에 모의고사에 계속 보게 될 거야 라고 예고편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의고사를 막 엄청 완벽하게 분석하려는 친구도 거의 없겠지만 아무튼 앞으로 그냥 이런 걸 배울 거고 내신 때 이게 나오면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구나 라는 정도를 아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번 정리하고 보기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이제 25문항으로 바뀌었고 상대평가로 되고 그리고 뭐 융합 이런 것도 시도한 문항들이 많이 보이기에 그래도 좀 이제 고2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것까지 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여러분들은 내신 공부를 지금 조금 더 궁금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신 공부와 직결되는 파트, 단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 아까 말했던 분석지 다운해서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험 점수가 더 중요하다. 3월 모의고사 점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통합사회는 우리가 지금 통합사회 수준이 어떻냐를 알 수가 없는 게 제시문에서 뭘 잘 찾고 이런 연습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점수를 지켜보면서 혹시 내가 공부를 이제 하는데도 통합사회 점수가 잘 안 나온다 라고 하면 그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내신 통합사를 또 공부할 때 굉장히 단원을 좀 쪼개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되게 작은 것들을 많이 외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신 점수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점수와 여러분의 수능 점수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한 가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이 수준에서 이제 이걸 다 합친 전범위를 수능에선 볼 거잖아. 그러면서 고3이다 보니까 뭐 자료 해석 능력이나 어떤 추론 능력, 이런 제시문 독해 능력 같은 게 훨씬 올라간 문항들이 시험지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신 점수 공부법도 또 있겠지만 우리 여기 앞으로의 수능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도 공부 방법을 여러 가지 잘 전략을 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등급 컷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뭐 46.5점 이런 식으로 그냥 요 등급 컷은 아까 의미가 없다 얘기했으니까 뭐 실수해서 틀린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통합사의 실력과는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은 점수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면서 점수 아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 오답률 분석을 가져왔는데 이 오답률 퍼센트만 봐도 사실 변별력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험지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우리 뭐 지리랑 이런 개념들을 잘 맞춰서 어떤 대륙에 도착했는지 이 문제가 제일 많이 틀렸고요. 그리고 뭐 경제, 뭐 이런 인권 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윤리도 있고, 뭐 분쟁 지역 찾기, 뭐 지리 문제 지도에서 고르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 40% 미만으로는 다 오답률이 비슷비슷하거나 뭐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틀렸거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문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문항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예시 문항이나 이런 거 비교했을 때 굉장히 쉽게 나온 편이에요.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직 킬러도 아닌데 많이 틀렸다는 것은 다 같이 통합사회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구나. 그냥 이 정도 위로만 받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전문항 해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1번에서는 우리 뭐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할 도덕법칙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겁니다. 바로 이 도덕법칙을 강조하는 철학자가 한 명을 배우는데요. 도덕적 행위는 그러니까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서 그 법칙이 명령하는 바를 따른 행위이다. 이게 철학자들의 말이다 보니까 말 자체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합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키워드들을 외우게 될 겁니다. 아무튼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나중에 행복이란 단원을 배우든 뭘 배울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중시하기보다는 이 도덕 법칙을 하는 과정 자체, 그거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문에 나와 있지만 그냥 이런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지를 찾아와봐. 이런 선지 다 너무 나온 적이 없고요. 5번에 똑같은 선지 또 나와 있어요. 도덕 법칙. 을 준수하려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행위, 이걸 하려는 의지,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5번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칸트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교과서 계속 중간중간 나오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은 행위보다는 도덕적 법칙을 하는 이 행위 자체, 이런 거에다가 중요성을 뒀다는 거 정도만 하나 기억해줘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민불복종이라고 나중에 또 인권 단원 가서 나옵니다. 자, 그 시민불복종은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꼭 개념적으로 그냥 가볍게 알아줬으면 하는 게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꼭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이야. 법 중에서도 부정의한 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의한 법에 우리가 불복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법은 있어. 근데 그 법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법을 어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앞에서는 뭐 시속 제한이 10km, 그러니까 자동차를 거의 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런 식으로 부정의한 법이면은 나는 그냥 뭐 시속 30km로 달려버리겠다 이렇게 어길 수도 있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법을 일단은 어기는 위법 행위 자체라는 것까지 공부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시민불복종이 법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따로 배웁니다. 뭐 아무 때나 법을 어기면 그거는 또 범죄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당화되기 위한 법칙을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목적이 정의로워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개적이면서 비폭력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쨌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법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실정법상에, 그러니까 처벌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교과서 가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간디의 소금법 관련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봤을 때 우리 방금 얘기했죠. 이 법을 어긴 이유는 뭐야? 준법이 언제나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가끔씩 부정의한 법도 있기 때문에 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을 때 하는 게 이거고요. 두 번째로 부정의한 모든 법에도 복종해야 된다고 하지 않죠? 그다음에 3번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비폭력적인 이런 수단,
쓰는 게 시민불복종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법을 어긴다라고 하더라도 막 폭력적으로 막 이런 거 행사하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비공개적 이것도 키워드 다 나와 있어요. 안 되고요. 그다음에 5번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됩니다. 법을 그래도 현재 시행 중인 법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제시문에서 잘 비교해 주면은 3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이렇게 생기신 분도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통합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나오고 지금까지도 정말 들어본 적이 많을 텐데요. 자,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고요. 원래는 아리스토텔레스 다 안 적는데 귀찮아서 오늘은 처음이니까 다 적어줄게요.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의 제일 중요한 이게 뭐냐면은 바로 목적론적 세계관. 요게 있고요. 목적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보는데요. 행복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덕을 갖추고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잘 발휘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아마 중간고사 범위에 바로 들어갈 텐데요. 이분이 왜 이 시기에 행복과 이성을 연결시켰냐면은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처음으로 이제 도시국가가 세워지고 민주주의가 발달했잖아. 이제 처음으로 광장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민주주의에서 내 의견을 말하려면은 내가 똑똑해야 되죠. 말도 잘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에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 지성적 덕, 뭐 품성적 덕이 있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건 내신 때 가서 꼭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분 어쨌든 습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신 분이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 지성적 덕은 올바른 행동을 습관화할 때 형성된다 뭐 이런 선지들이 다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보면은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려면은 이성에 따라야 한다. 여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내용적으로 읽으면은 다 틀린 게 연결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나와 있죠? 요거는 다 내용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내용이 하나하나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 이제 뭐 분단 비용, 통일 비용 이런 것들도 뒷단원 가서 우리 또 뭐 남북한의 분단이나 통일 이런 것도 배우면서 통일 비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일 비용은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통일해서 또 얻는 이익도 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났더라도 문제 대충 느낌으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 편익.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경제학 단원 가서 배울 때 편익을 배웁니다. 우리가 얻는 뭐 이익이나 만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해외 자본에 여기 지금 편익의 사례로 맞는 것을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해외 자본에 국내 투자가 늘어나면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 문제가 내신 가면 되게 많이 틀린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오답률이 안 높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해외 돈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니까 환율이 하락하죠. 사실 값은 진술 자체가 틀렸는데 그리고 이런 환율 뭐 상승하고 이런 내용 자체도 사실 편익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얘는 그 말 자체가 내용에도 모순이 있지만 이게 통일 편익 이런 걸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환율 하락이나 상승 이런 거. 그래서 봤을 때 전쟁 위협이 감소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통일했기 때문에 얻는 만족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국내 소비 시장이 확대되어서 그렇죠. 우리 이제 시장의 범위가 한반도 전체로 넓어지잖아. 그러면은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이 활성화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륙으로 육상 교통이 연결되기 때문에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우리 이런 것도 정말 자세히 배웁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유럽 갈 때 다 비행기 타고 여행 가야 되지만 북한과 통일이 되면은 유럽까지 모든 대륙이 다 연결된다는 게 정말 요 지리학적인 통일의 장점이에요.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울 것이고 답은 5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 이런 편지지 형태도 굉장히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땡땡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러브레터인가? 한번 읽어볼까? 아무튼 자, 땡땡에게 자네가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기에 답하고자 하네.
우리 평화 뒷단원 가면은 또 어차피 철학자가 거의 한 분밖에 안 배울 겁니다. 네,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갈퉁이라는 철학자가 계시고요. 이분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셨냐면은 우리 전쟁이나 테러 같은 거는 그런 게 없으면은 이런 직접적 폭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소극적 평화고요.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거는 소극적 평화. 근데 우리가 진짜 평화롭다라고 얘기하려면은 뭐 해야 돼?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모든 차별도 없고 정말 살기 좋아야 평화롭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전쟁이 없는 거는 직접적 폭력이 없는 거는 소극적인 평화일 뿐이고 우리가 이런 구조적 폭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폭력 이런 거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회 문화의 분위기도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싹 다 제거돼야만 이런 게 간접적 폭력이죠. 이런 차별 같은 거. 이런 게 제거되어야만 진정한 평화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을 봤을 때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은 상호 무관하다. 아니죠. 우리 얘가 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무관하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했고 그 다음에 니은 모든 전쟁이 종식되면은 이거는 전쟁이 사라진 건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거니까 소극적 평화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소극적 평화는 우리 직접적 폭력이 부재한 상태다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것만 없어지면 소극적이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적극적. 이런 진정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려면은 간접적 폭력까지 모든 게 없어져야만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셨고 답은 3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넘어가 볼게요. 6번도 여러분 2학기 가면은 요 단원 배우면서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바로 윤리 단원에서 이제 뭐 자유가 중요하냐 뭐 공동체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시는 분은 얘기를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합의되는 정의. 우리 되게 한평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의론에서 글을 쓰신 맞아요. 존 롤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일단 롤스고요. 그러니까 롤스 씨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합의되는 정의치. 일단은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하셨고 이분은 첫 번째로 우리가 자유로우려면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 자체는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라고 하셨고 모든 기본적 자유는 평등해야 된다. 이게 이분이 말씀하신 제1원칙이고요. 제2원칙이 두 가지 나오는데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도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된 다음에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2원칙 이 두 가지 나옵니다. 단 이분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은 다들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무지의 베일이라는 단어를 압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원초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인데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정의가 뭔지 얘기를 하려면은 각자 어떤 상태인지 부모가 누군지 내 재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모든 것을 모르는 원초의 상태에서 정의를 논해야 정의롭다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은 그런 우리가 무지의 베일을 썼을 때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때 가정했을 때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한테 이익이 최대로 돌아갈 때만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허용하신 게 롤스 씨입니다. 이런 절차가 다 갖춰지는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의가 실현되어도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그렇죠. 잘 읽어보면은 그렇죠.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난 다음에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어요. 제시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대신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때 그래서 1번입니다. 이 사람이 아예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을 나눠 가지자라고 한 거는 절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 절차에 대해서 이분은 얘기하셨으니까 무관하지 전혀 않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는 정의 원칙 어긋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뭐 4번 뭐 이런 거 전혀 너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기본적 자유는 이런 것도 지위에 따라 균등하게 라고 제시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나와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내신 문제와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이 내용들이 다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7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번은 뭐 군자인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 옛날부터 조상님들이 많이 보셨던 약간 뭐 동양 이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유교입니다. 유교.
유교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신 분은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도 유명하고요. 뭐 군자 삼락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군자 이런 것도 키워드지만 우리 유교의 제일 키워드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닦아서 남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을 실천하는 게 이제 효도라는 것인데 부모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만 복양하는 것을 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제 반대하죠. 개나 말조차도 모두 먹여 살리기는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짐승과 이걸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물질은 동물이나 이런 것도 다 한다. 중요한 것은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효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재심은 잘 파악해서 풀어보면은 자신을 부르면 다 뭐라는 거야. 너무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2번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물질로만 부양하지 말고 마음으로 공경해야 진정한 효다라고 하셨고 나중에 유교, 불교, 도가 이런 것도 1학기 범위에서 아마 다 배우게 될 겁니다. 빠른 학교들은 중간고사 범위로도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8번이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가더라고. 근데 전혀 제시문이랑 거의 똑같이 선지가 나왔는데 왜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읽어보자면은 우리 이것도 이 두 명은 항상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두 명은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쇼미더머니가 있었으면은 둘이 거의 디스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생태 중심주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 레오폴드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키워드는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돼지의 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 돼지 무조건 나옵니다. 그 피그 돼지 말고 돼지. 그러니까 이 돼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분은 어쨌든 뭐 돼지 이런 글자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레오폴드라고 하시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지금 몰랐어도 풀리긴 풀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오폴드인데 중요한 내용은 생태 중심주의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인간은 자연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히 더 우월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 밑에 바로 이제 자연의 지배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분의 키워드가 있는데 학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아는 것입니다. 이 말도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베이컨이라는 분이 또 나옵니다. 두 분 항상 거의 세트로 나와요. 베이컨.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많이 알아서 자연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 지배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이분은 인간중심주의입니다. 먹는 베이컨 아니고 재미가 없죠? 네,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인간 생명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존하자. 대지 위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보존하자. 이분이 이제 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에 관한 지식은 인간의 자연 통제에 기여한다. 선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잘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자연을 통제할 때 아는 만큼 잘 알아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신 게 베이컨을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또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여기 뭐 지배, 이용 이런 거 다 복지 이런 거랑 연결되죠. 선지를 조금 추론해 보면은 베이컨 씨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리을은요.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니죠. 우리는 인간은 평범하다라고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범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우월하진 않다. 그래서 인간이 더 우월하다고 보는 거는 을만이죠. 인간중심주의. 그래서 답이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아마 중간고사 범위에서 다 보게 될 테니까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공부하고 이거 보통 두 분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다른 분들도 또 있으니까 다른 철학자분들도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9번입니다. 이게 오답률 1등 문항이었죠. 우리가 일단 이런 뭐 게임형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고1 모의고사에서 되게 자주 나왔던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게임 규칙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맞는지도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맞췄더라도 선지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정보량이 굉장히 많고 요거는 좀 1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 게임형 문제를 풀 때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요 규칙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요것도 꼭 읽어야 돼. 그 말이 맞으면은 말을 한 칸 이동하고요. 옳지 않으면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이거 꼭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걔는 카운트를 안 하는 거고. 자, 이제부터 읽어볼게. 판의 경계에서 우리 이런 거 나중에 불의 골 이런 거 다 배웁니다. 이게 지진이 번번하게 발생하는 거 맞고요.
이렇게 경계니까 자주 이게 부딪힐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열대 저기압은 주로 저위도, 우리 이름에서 맞춰보세요. 저기압. 그리고 보통 저 밑에 뭐 필리핀이나 이런 우리 동남아 쪽에서 많이 발생해서 우리한테 올라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 태풍 같은 걸 얘기합니다. 여기는 더운 바람이에요. 저위도에서 발생해서 고위도로 이동한다라는 거. 이거는 미리 공부 안 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약간 눈치 있는 친구 저 해서 풀었더라고. 하여튼 맞고요. 이제 그 다음에 디귿. 최근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의 위협으로 보호받을 권리까지 기본권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이건 그냥 내용적으로 다 맞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요. 자연재해로 피해가 국가가 관리 소홀로 발생했을 경우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적 자유권에 해당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조금 예습을 하고 간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텐데요.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요구하고 하는 것들은 청구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리 문제랑 인권 문제까지 섞여서 융합된 게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가볼게. 규칙도 이해해야 돼. 여기 출발점이기 때문에 가 맞췄고, 나 맞췄고, 다 맞췄고, 랑 못 맞췄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 끝나죠. 자,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문제를 또 골라줘야 돼. 그래서 어려워요. 자, 쌀 생산량. 우리 보통 뭐 먹습니까? 우리는 쌀을 먹어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 곳. 그리고 뭐 저기 베트남이나 어디 여행을 가본 친구 알겠어요. 쌀국수 먹고 볶음밥 먹고요. 우리 다 아시아 쪽이 보통 쌀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산업혁명이 최초로 시작된 지역. 우리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유럽. 보통 모든 것의 시작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 자, 그 다음에 3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이것도 우리 공부를 많이 했으면 알 텐데 여기 있죠. 오세아니아. 우리 오세아니아가 여기 대륙의 나라도 2개밖에 없어요. 호주랑 뉴질랜드랑. 근데 호주도 땅이 되게 크지만 그 안에 뭐 사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 선지 자체도 꼭 외워두고 인구가 가장 적은 대륙. 그러면 얘들아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어디겠습니까? 가장 많은 대륙. 다들 인구가 우리 많다고 가장 알고 있는 인도, 중국 이런 거 다 아시아에 있죠. 가장 많은 대륙은 당연히 아시아고요.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혹시 그 5살짜리 아이들이 6살 올라갈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나 이제 5세 아니야. 6세야.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4번. 적도와 본초 좌우선이 모두 지나가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거 세계 지도가 머릿속에 좀 있으면 좋고요. 선지 자체도 외워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세계 지도가 있으면은 우리 일단은 적도가 지난다는 거는 일단 열대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덥고 그 다음에 더우면은 습도 많고 밀림도 많고 그러니까 열대림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통 아프리카랑 뭐 이렇게 중간에 쭉 있습니다. 저 당연히 라틴 아메리카 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쭉 있는데 근데 우리 본초 좌우선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 우리 영국에서 일자로 쭉 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저기 세계 지도를 지금 머릿속에 그렸을 때 제일 왼쪽에 어딘가 있고 그러니까 지도를 그려줄게요. 지도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영도선이라고 치면은 우리나라가 대충 아시아 대충 그림 그려줬어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우리나라가 38선이라 하잖아. 대충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륙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세계 지도가 생겼는데요. 우리나라가 대충 있다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요 근처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영국 여기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쭉 껐을 때 만나는 대륙은 아프리카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선지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번까지도 중요한데 저런 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 이분은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흑인 분들이 인권 운동을 하려면은 뭐 어디 노예로 갔거나 그런 거여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쪽 아메리카, 미국에서 아메리카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이 문제는 굉장히 물어보는 게 많아서 좀 어려울 법했다라는 거. 자, 10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1학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문화권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읽어보면은 일단 우리가 문화권을 이제 지도에서 찾아줘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대충 눈치가 오고 여기 그리고 이미 나와 있어. 우리 1학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일단은 굉장히 건조하고 사막도 많고 그런 것도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건조 문화권이고요. 우리가 문화권 단원에서 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조금씩 어렵냐라고 하면은 바로 같이 나오는 종교들이 굉장히 세세해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이슬람교라고 하고요. 이슬람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A의 이제 특징을 잘 골라줘야 돼. 그래서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종교적 교리에 따라서 술과 돼지고기 섭취를 금기시하니 이를 유념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이 종교에서 굉장히 뭐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1번이 일단은 이슬람교의 선지고요. 우리 1학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여기 내용들 잘 정리해 봅시다. 일단 우리 이슬람교 생각했을 때 떠오른 이미지가 좀 있을 거 아니야. 굉장히 조금은 규칙이 좀 엄격한 그런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 꼭 외워두고 얘는 이슬람교의 특징입니다. 일단은 이게 술과 돼지고기를 못 먹고요. 자, 근데 얘랑 뭐 보통 서술형으로 같이 나온다든지 되게 까다롭게 나오는 게 이슬람교랑 우리 힌두교를 비교시킵니다. 힌두교는 돼지고기가 아니라 못 먹는 고기가 달라. 그래서 얘네 둘을 잘 비교해야 됩니다. 힌두교는 뭐를 못 먹을까? 우리 또 돼지고기 말고 맛있게 많이 먹는 게 그렇죠. 얘네는 소고기. 소고기를 금기시하고요.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 이유까지 다릅니다. 이 힌두교란 종교는 소고기를 왜 금기시하냐면은 소가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성하기 때문에 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여기 이슬람교는 특징이 어떠냐면은 건조 문화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건조 문화권. 굉장히 사람들 자체도 먹을 게 없어. 근데 우리 돼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고 사료도 많이 먹고 많이 먹어서 여긴 돼지를 안 먹는 이유가 돼지고기가 불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이유 다른 것까지 꼭 알아두고 1학기 아마 보통 기말고사쯤에 여기 문화권 그리고 종교 공부하는 게 되게 세세하고 좀 어려울 거다라는 점 알아두고요. 이제 두 번째, 나무가 자라기 어려울 정도로 춥기 때문에 보온성이 좋군. 두꺼운 의복, 그리고 위치 골라줄게. 제일 위에 북극 쪽이겠죠? 한대기후. 그래서 얘는 문화권 단원이니까 북극 문화권이라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한 현지 필수회화를 준비하시면 좋아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에스파냐어랑 포르투갈 자체는 또 이쪽에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 유럽은 뭐 영어도 쓰고 불어도 쓰고 굉장히 많잖아. 딱 에스파냐 포르투갈어라고 하면은 정해진 국가가 따로 있어요. 얘네가 옛날에 식민 지배를 했잖아.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노예들을 여기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실상 이제 에스파냐어랑 포르투갈어를 거의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꼭 외워두시고 위치는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마오리족. 이 단어도 핵심이니까 꼭 나중에 공부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의 원주민을 말하는 거고요. 뉴질랜드는 오세아니아라고 하죠. 문화권. 우리 아까도 보고 왔고. 자, 그리고 10번.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스콜. 우리 갑자기 소나기 오는 것처럼 단기간에 비가 쏟아지는 걸 스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특정 문화권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적도 근처에 흩어져 있으니까 5번 선지는 적도 근처의 열대기후에 나타나는 특징이다까지만 공부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번 선지 이거 꼭 중요한 거 알아두고 나중에 여기 안에 이제 뭐 크리스트교 안에서도 한 번 더 나누고 좀 더 어렵게 공부할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또 보자면은 일단은 뭐 식당 지도가 나오는데 이거 뭔가요? 라고 하는데 지도가 조그맣게 옆에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 서울시 안에 중구를 찍어놨습니다. 지도 자체는 서울시 중구고요. 여기를 왜 찍어놨냐면은 얘네가 이제 우리 딱 서울 도시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일단 도심이다라는 걸 뭔가 찍어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 명씩 기자가 막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본인이 있대. 그래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도심은 중심 업무 기능이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첫 번째 땡땡 식당 제 고향 땡땡의 연중 수변 나왔고 기후 대놓고 알려줍니다. 서안해양성 기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함께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고기도 기르고 저런 고기도 기르고 혼합 이런 것도 하고 스테이크 이런 것도 유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기 세무새우 식당에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오거든. 그 지중해성 기후가 뭔가요? 아직 공부를 못했어요. 옆에 나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더울 때 건조합니다. 생각해봐. 더울 때 건조하면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 그러니까 사람들도 살기 힘든데 나무들이나 식물들은 더 잘 못 버티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중간고사에서 어렵게 할 겁니다. 또 올리브 뭐 이런 것들, 나물사라는 수목농업 이런 걸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네모네모 식당에서는 이제 여기는 계절풍 나옵니다. 이제 읽어보자면은 여름이 덥고 습해서 비가 잘 오는 거야. 그래서 쌀. 약간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막 립밤 바르고 되게 건조한데 여름에 장마철처럼 비가 확 쏟아지잖아.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쪽 지도겠구나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추측을 하고 하는데 나와 있어요. 지도 처음이니까. 나중에 여러분은 위치까지 직접 고를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위치 한 번씩 봐두고. 자, 제일 중요한 기후 그래프고요. 이거 아마 수능에서 되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수능에서. 지금은 말이 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 지금 연중수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비슷하게 와요. 이미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여름 건조. 이것도 공부가 안 됐으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더울 때 건조하다. 기온 천천히 읽어보고 강수량 그래프 천천히 보면은 여름 건조 인 거 보입니다. 자, 그래서 더울 때 건조한 이게 아까 비. 제시문 안에 나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고온 다습이죠. 더울 때 비가 집중적으로 와요.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우리가 할 거지만 얘는 차라리 겨울이 건조한 쪽이죠. 제시문에 나와 있어요. 더울 때 습하다, 고온 다습.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쪽이고 아까 이게 연중수분 1년 내내 비가 비슷하게 오는 적혀 있었으니까 이런 그래프 연습하는 거 나중에 잘 꼭 공부하고 지금은 1번. 그러니까 지금은 제시문에 다 나와 있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걸 보고 지도에서 고르든 그 다음에 지도를 보고 이거를 추론하든 알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미리 생각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당별로 고향을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방금 보면은 이 기자가 있는 곳이 도심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일단은 기억, 일단 도심인지 봅시다. 이걸 구분해 볼게. 도심 당연히 제일 중간에 있으니까 도심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개념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이 문제도 볼 수 있는데 그 부도심은 뭐냐면요. 부도심은 도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도심의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은 교통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교통이 여러 군데 지나가고 모이기 좋은 거, 리을이 부도심입니다. 차가 많이 지나가고 그래야 우리 여기도 발달하고 도심의 기능을 분담할 수 있잖아.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 요 역할 알아두고요. 얘는 제일 중간. 우리 그거를 CBD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중심 업무지구 아까 제시문에 나와 있었고 부도심은 교통 담당. 그러니까 한 개씩 꼭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이 있는데 딱 봐도 얘들아 봐봐. 중간 지역은 어디겠어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중간이겠죠? 그래서 니은이 중간 지역이고요. 중간 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다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뭐 일하는 공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주택이 있고요. 주택이 있으면 보통 학교가 같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 마지막 안 한 게 디귿이죠. 디귿은 우리가 이게 이제 주변에 도시 주변에 둘러싸 외곽 주변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통 주거 기능 이 거의 주예요. 요 멀리까지 우리가 일하러 가기 힘들잖아. 대신에 이제 집값이 싸니까 주변 지역으로 주거 기능이 몰리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까 기자가 몰려 있는 거 지금 있는 곳 도심이라고 봤었고 그 다음에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 지정된 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그래서 얘 안 되고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한 결절 이렇게 모이는 결절지에 부도심이 있는 거 맞습니다. 이게 부도심이고. 자, 그 다음에 리을 뭐 접근성과 평균 지가가 가장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가장 높은 것은 당연히 도심 중간에 있을수록 가장 비쌀 거 아니야. 지가가 높은 거는 기업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이 디귿, 답이 2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부터 맞아볼게요. 요것도 사실 되게 자료 해석을 많이 시키는 거긴 한데 너무 티나게 바뀌어 있어. 그래서 해안지형, 우리 바닷가에서 어떻게 등반을 합니까? 요거는 산지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지에 가보면은 또 갯벌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뀐 거잖아. 그래서 산지 쪽에 해안이 적혀 있으니까 얘네들이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열대기후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오아시스라고 안 불리겠죠? 우리 오아시스는 건조기후에서 되게 소중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건조기후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마토른 이런 거는 이것도 우리 아마 중간고사 범위일 겁니다. 빙하 지형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카르스트 지형에서는 석회동굴이 유명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특수지형으로 따로 배울 거예요. 빙하랑 카르스트랑. 그 다음에 화산지형, 우리나라의 독도도 나중에 단독 문제 한 개 나올 수 있는데 화산섬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후에 이제는 이동식 화전 농업. 우리가 농업을 하는데 태우는 거야. 왜 나무들을 태우냐면은 나무들이 너무 빽빽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를 태우는 거는 열대림. 이쪽이 열대기후고요. 자, 마지막으로 툰드라 기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술록을 기르고 술록에 또 먹이를 찾기 위해서 유목, 이동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 그림 찾아주면 됩니다. 어디에 있나요? 답이 5번에 있지요. 똑같은 그림.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해석하고 중간고사에 조금 더 어렵게 지형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뒷단원, 우리 통사 2학기에 나오는 인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노인들이 오래 살수록 의료기술도 발달되고 어느 정도 사회가 옛날부터 이렇게 쭉 안정화돼 온 이쪽이 선진국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까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수록 개발도상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정도는 알아줘야 되고요. 선생님 전 나이지리아랑 뉴질랜드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도록 나라를 줍니다. 뉴질랜드라든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선진국으로 추론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나라들을 줄 거고, 여기에 대표적인 예시로는 보통 아프리카에서 찍어줄 거니까요. 나라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찍어줬을 때 누가 봐도 이쪽이 가고 이쪽이 나다 라는 거는 느낌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래서 학계 출산율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는 그 다음에 나보다 노년층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나가 크죠. 가가 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나는 가보다 인구 증가율이 낮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지금 인구가 많이 태어나고 있잖아. 그래서 나가 더 낮은 게 맞고, 그 다음에 4번 여기 나는 가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경제랑 관련된 거잖아. 이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나가 더 높다. 그 다음에 5번 아프리카에 있고 여기 오세아니아에 있는 거 잘 골라줬어요. 그러면은 뭐가 혼자 틀렸나요? 2번이 혼자 틀렸기 때문에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개인적으로 선생님 이 문제도 굉장히 수능 때 가면 좀 되게 어려운 많은 것들이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오답률이 되게 높더라고. 우리 일단 힌두교가 거의 인도의 메인이라는 걸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 거의 인도 쪽에 있는 이 민족 종교이고 힌두교는, 그리고 뭐 이슬람교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고 제일 유명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랑 이슬람교 가장 유명한 분쟁은 카슈미르 분쟁이고요. 이거 분쟁도 종류가 많은데 일단 이거 엄청 유명해서 꼭 위치 알아두고, 당연히 인도 있어야겠죠. 인도랑 우리 보통 이슬람교 국가들은 뭐 스탄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파키스탄이랑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은 우리 이제 인도에 있던 이제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그때 이제 요 안에 종교가 다른데 살고 있는데 통치자는 또 종교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막 갈등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교 분쟁인데요. 이 뒤에 내용들도 다 읽어보면은 국경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막 주민들끼리 종교는 다른데 뭐 통치자는 막 다르고 이렇게 좀 싸우고, 그래서 뭐 핵 이런 것도 있어서 좀 평화롭게 이런 거 잘 얘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있지 무조건 우리 인도 인구 엄청 많은 거 알죠? 그래서 일단 큰 나라 한 개 골라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파키스탄입니다. 다들 이 문제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맞췄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파키스탄인 거 알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봤을 때 보통 이쪽으로 이제 갔을 때 아시아 왼쪽으로 쓱 갔을 때 이런 이슬람교 국가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조그만한 국가 이름도 한 번은 외워둡시다. 네팔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D는 스리랑카. 이 위치도 좀 특이하니까 외우고 싶겠죠? 일단은 이렇게 국가 이름까지 알아두고 제일 큰 인도는 위치를 외워두면 공부할 때 정말 편할 거니까 혹시 인도 위치 못 외운 친구들 꼭 외워주고, 요 삼각형으로 뾰족 튀어나온 요 친구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다음 이제 16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는데요. 뭐 특히 이제 뭐 석유, 석탄 이런 거 배우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도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독일의 기가 나와 있는데 독일의 또 유명한 게 풍력이에요. 근데 사실 이걸 몰라도 그림에도 너무 쉽게 나와 있어. 이것은 풍력이고요. 풍력 발전. 자, 이것도 개념별로 중요하니까 한 개씩만 해줄게. 1번, 일사량이 풍부한 것은 당연히 태양광, 태양열. 자, 그 다음에 2번, 요거 조수간만의 차가 뭐 큰 지역의 발전에 유리하다라는 거는 우리 갯벌, 그러니까 조력 발전이고요. 혹시 자꾸 바다 생각해서 수력 발전 고르는 사람 있던데? 그런 거 절대 안 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불어야 여기 잘 들어가겠죠? 이렇게 싱싱싱.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 왜 많이 부는 지역이 왜 독일에서 이런 풍력 또 이런 국가들이 잘 되냐라고 하면은 요 한 개 묶어서 여기는 기후 단어에서 배울 거지만 편서풍이라고 1년 내내 똑같은 바람이 붑니다. 편서, 항상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불기 때문에 풍력 발전을 세워놔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한 번 세워놓으면 계속 돌아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계절풍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편서풍이기 때문에 풍력 발전하기에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활발할 때는 이쪽은 땅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 발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유량이 풍부하고 이게 수력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모아놨다가 떨어뜨리는 힘으로 낙차를 이용해서 쓰는 거는 요거는 수력 발전. 그래서 개념 손질도 알아두고 요거 편서풍 부는 것과 풍력 발전에 어떤 이런 관계가 있는지도 나중에 알아두면은 지리단원 할 때도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경제 이런 것도 여러 개 나왔잖아. 자, 읽어보면은 우리 경제 위축으로 발생한 뭐 경제 침체 운동이를 건너게 하라라고 돼 있는데 비슷한 게임형이니까 규칙을 읽어봅시다. 읽어봤을 때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 정책이 적혀 있는 돌기둥만을 건너야만 이 웅덩이를 건널 수 있대. 그러면은 활성화 정책이 뭔지만 찾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세율을 인상했다. 그러면은 경기가 활성화 되겠나요? 요거는 침체죠. 그러니까 세금이 오르고 우리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모두 잘 안 사고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될 거고요. 대신에 기준 금리를 인하시켜 주면은 우리 이런 거는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기엔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번 잘 추론해서 처음 풀 때는 생각해 보는 거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은 뭐 이자율도 낮아지고 대출도 쉽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소비나 구매가 많아진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공공 요 사업을 축소, 그러니까 나라에서 뭔가 해주는 걸 당연히 줄이면은 침체되고요. 대신에 정부에서 막 뭘 많이 지출을 확대하고 뭘 많이 퍼주면은 다시 시민들의 그런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B랑 D를 건넌 사람을 찾아보자고. 찾으면은 여기 정이 있네요. B랑 D만을 건너야 된다 했으니까 찾으면은 답이 4번이 나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8번부터 또 보자면은 요거는 우리 해설지에 있는 국가 이름 알려주지 않을게요. 왜냐면 국가를 외우는 게 필요가 없고 그냥 국가를 대충 찍어주기만 하고 그냥 여기에 이런 자료 해석을 시키는 거지 이런 사소한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는 국가 이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아무튼 봤을 때 뭐 교육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이거 인권 단원도 약간 융합하면서 뭐 뒤에 이제 뭐 세계와 평화 이런 단원도 약간 합쳐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읽어보면은 A부터 C 중에 아동노동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를 찾아보세요. 가장 낮은 국가. 요거죠, A? 얘는 어디 있을까? 우리 이걸 나중에 배울 텐데 요 바다를 우리가 지중해라고 하잖아.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면서 사실 이쪽에 이제 큰 사하라 사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약간의 건조 기후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는 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우리 적도선 그어봤을 때 절대 안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열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래쪽은 건조고 위쪽은 지중해성 온대가 나타나는 쪽. 그 다음에 2번 B와 C는 모두 계절풍. 계절풍은 우리나라 아까 아시아 쪽이라고 배우고 왔어요. 근데 이거 보이지? 요 아프리카 쪽이랑 유럽 쪽인 거.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 이제 약간 인권 선지가 나옵니다. 그 산업혁명 이전부터 강조된 기본권은 자유권과 평등권이야. 근데 기억은 여기 보면은
교육받을 권리는 되게 최근에 생겨난 것 같지 않나요? 이건 되게 현대에 생겨난 권리고, 그러니까 사회권 이런 거, 이것도 나중에 다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는 각국의 니은의 달성을 강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있다. 사실 말부터 이상해. 국제사회에 단일 정부가 있으면 안 되잖아. 중앙정부가 있으면 안 돼요. 국제사회는 여러 정부들이 모인 이런 협력체 같은 느낌이지 그걸 또 통제할 수 있는 또 단일 정부가 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래서 강제도 안 되죠. 국제사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지구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약속하는 거잖아. 정부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러이러한 거 지키자라고 하는 거지 이걸 뭔가 나서서 제일 대표적으로 강제하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4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 맞아요. 국제 비정부 기구.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선지는 5번을 골라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넘어가 볼게요. 19번은 그냥 정보에 관한 간단한 제시문입니다. 이런 독해 제시문도 한 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보면은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보 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하잖아. 그래서 이제 정보 유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유출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 각자 정보에 시달리게 되고 유출되면은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생활 침해받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풀어보면은 답이 4번 나옵니다. 이것도 선지들이 다 별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20번 풀어볼게요. 20번은 우리 또 이제 1학기 4전 쪽에 나오는 문화, 뒤에 나오는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A국이 뭐라 하고 있냐. 자기는 A국의 팀 문화는 우리나라처럼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돼. 우리나라가 최고야 라고 하는 애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걸 한 개 배우고 그 다음에 A국의 팀 문화는 이런 낮은 체계 이런 거에 따라서 그들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 그들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건 상대주의거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가베 태도,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는 거는 당연히 남 거를 배려해주는 상대주의고 자, 그 다음에 을의 태도, 자기 문화 정체성을 잃게 할 우려가 있는 거는 여기 안 나오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사대주의라는 게 있죠. 이거는 남의 문화, 그러니까 타 문화가 굉장히 멋있어 보여서 막 이것저것 따라하려는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에 보면 막 영어 간판 이런 거 있잖아. 영어 메뉴판. 그러니까 그런 게 사대주의고 자기가 최고다. 나 아니다.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이게 상대주의인데 이건 여기 안 나와 사대주의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베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문화 간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기 게 최고라고 계속 우기니까 갈등이 생길 거 아니야. 요거 자문화 선지고 답이 3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기 문화를 발전시킬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선지도 가끔 나오는 거니까 꼭 외워두고 얘도 자기 문화죠. 왜냐하면 자기 게 계속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남의 문화를 쳐다도 보지 않고 수용도 안 하니까 자기 문화는 낙후된 채로 계속 유지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자문화 선지고 요 을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5번 가베 태도와 을의 태도는 모두 특정 사회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사회를 평가하는 거는 이것도 자문화랑 사대주의까지 가능한 선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기 거 기준으로 남들 거 별로다. 얘는 그 다음에 또 내 거 별로다. 이렇게 평가한 애들은 둘이.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1번 거의 다 와갑니다. 21번도 경제 문제네요. 경제 문제 좀 뒤쪽으로 많이 배치해놨더라고. 시장경제랑 계획경제라는 거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 공부 안 했어도 이름 보면 알겠지만 뭔가 계획적인 게 약간 정부가 좀 통제하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계획경제 쪽이 될 거고요. 나아가 계획. 가는 시장 쪽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경제 보장하면서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거, 이건 좀 정부가 통제하는 거 이런 건데 일관되게 한쪽으로 쌓아야 된대.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기업의 생산수단의 국유화, 이거는 뭐 같아? 그러니까 사유화가 아니고 국가 걸로 넘기는 거는 이거는 계획경제 쪽이죠. 자, 그러면 계획경제를 가를 완성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은 시장 쪽이니까. 그래서 얘는 사용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사적 이윤 추구 활동 보장은 이제는 우리가 좀 알아서 하는 시장경제 느낌이 나죠. 시장경제는 가를 완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가요? 그렇죠. 이쪽은 시장 쪽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맞고
자, 그다음에 디귿은 민간 경제. 요거의 자율성 강조. 이것도 시장 쪽이죠. 그러면은 요 나는 우리 아까 계획경제 쪽이었잖아. 나를 완성한 데는 사용할 수 없어요. 계획경제 쪽이니까. 그다음에 리을 시장가격기구 요거 하나는 자원 배분 중시. 이것도 우리가 알아서 다 하는 시장 경제. 완성하는데 리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나 쪽은 다 계획경제였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 골라주면은 답이 1번. 자, 그 다음에 22번부터 계속 보자면은 우리나라의 땡땡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땡땡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했을 때 A에다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대. 이 내용도 2학기 중간고사쯤에 좀 어렵게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일단 헌법 나와 있으니까 A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이런 걸 담당하는 건 헌법재판소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게 일단은 헌법소원심판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내용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어떤 법률이 있는데 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라고 하면서 A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거 판단하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니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좀 헷갈렸을 것 같아. 우리 헌법소원 심판 말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게 또 헌법재판소에서 맞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보통 비교시킨단 말이야. 위헌법률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있어서 재판을 중단해야 될 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재판이 일단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디귿선지에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국민이 이게 내 기본권을 침해해요라고 국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위헌법률 심판은 이게 재판 중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법원이 신청해야 됩니다. 주체가. 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게 안 되고 이런 거는 따로 있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리을선지. 국가 권력으로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는 우리. 이게 이제 우리의 자유권이야. 우리를 내버려둬라. 자유권. 근데 우리 쾌적한 환경은 이제 조금 이따 뒤에 나오는 현대에 좀 나온 요거는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답이 요것도 3번 니은 디귿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요 근로계약서 내용도 수능이나 내신에 좀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좀 조건들이 까다롭단 말이야. 자, 일단은 그냥 근로계약서 자체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자, 근로계약서 그냥 이거는 느낌으로 풀면 다 풀립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당연히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겠죠? 그 다음에 근로계약,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게 이 계약서니까 종이를 남겨놓자. 문서로 남겨놓자. 이런 거 읽 거고. 자, 디귿. 그거 너무 틀렸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조건도 효력이 발생하면은 법은 왜 있나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은 무효가 돼야겠죠? 어쨌든 디귿 선지 너무 이상하고 리을도 좀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나의 이런 노동권이 없어지나요? 이런 거는 상관없이 보장이 되는 나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둘 다 너무 틀렸고 답은 1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요것도 우리 인권 단원에서 이런 문서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요. 자, 인권, 시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 나와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요거 프랑스 혁명 때 나온 문서고 프랑스 혁명 말고도 이제 세 가지 혁명을 배우면서 시민혁명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때 제일 처음에 혁명을 일으킨 이유는 신분제나 이런 걸 폐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얘네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갑은 사회권을 규정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데 사회권은 사실 이 이후인 거고 이런 혁명 이후 좀 근대 최근으로 와서 생긴 거고 그다음에 천부인권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까? 답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좀 해석 단어를 모르면 못 풀 수도 있지만 천부, 그러니까 하늘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한테 부여한 인권이다 라는 거니까 답이 2번. 여기 답의 근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 제도를 얘네가 인정하는 게 요 문서의 제일 큰 중요한 특징. 또 내신 때 잘 외워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통 선거제도나 이런 선거, 정치와 관련된 거는 이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우리는
참정권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선거에 참여하게 해달라라는 권리를 말하는 게 참정권이라는 거. 그래서 답은 2번. 마지막입니다. 역시나 25번답게 경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금액을 생각해서 좀 어렵게 되려나 싶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래서 풀어보면은 현금 5천만 원. 좋겠다. 5천만 원을 어딘가에 이제 투자를 한대. 근데 이제 알려준 투자 성향을 분석해서 나의 포트폴리오 추천해줘. 저런 걸 AI한테 분석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말이 봐도 옳다니까. 이런 것도 좀 보고 풀고요. 하여튼 얘가 이제 추천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예금, 주식,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채권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예금이랑 주식 정도 알면 나머지를 채권으로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금융기관, 우리 은행에다가 우리 돈을 맡겨놓는 거는 어릴 때부터 해본 적 없습니까? 나는 이제 뭐 세뱃돈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맡기면은 은행에 들어가는 줄 알고 세뱃돈 받은 거 다 맡겼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간다거나 이런 것들. 금융기관에 우리가 돈을 맡기는 거는 A가 예금이고, 자, 그 다음에 B, 뭐 기업이나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일정한 이익을 얻는 건데, 우리 생각해봐봐. 우리 주식은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채권을 몰랐어도 채권을 보내줘야 한다. 채권의 개념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에다가 지금 주식. 얘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주식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좀 작게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얘네들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A는 C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안정성은 높고 수익성은 낮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예금은 안전하긴 하지만 이자는 진짜 조금밖에 안 붙는단 말이야. 근데 주식은 안전성은 없지만 대신에 수익을 보다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오고 3번부터 계속 보자면은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둘 다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경제 단원 가면 좀 자세히 배울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아서 이익 보는 거, 이거를 시세 차익. 은 채권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주식의 특징. 그래서 지금 달리가 틀렸고, 자, 그다음에 4번 요 배당금을 받음. 요거는 지금 주식 이 배당금을 받는 개념 자체는 맞는데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 개념이 틀렸죠. 요 선지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5번 요 인공지능 투자 비율 10%로 제한한 게 아까 제일 적은 주식이었어. 주식은 우리 여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AI가 조금만 추천해 준 것 같아요. 있다. 이렇게 해주면은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풀었을 모의고사 분석을 해봤는데요. 너무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냥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내신 공부할 때 이 정도만 알고 시작해라 라는 것 정도로 시작했으니까요. 다들 일단 앞으로 그냥 통합사회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한번 잘 정리하고 갔으면 오늘 공부 정말 잘 마무리하는 거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의 통합사회 공부로 만나보겠습니다.